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대전차 단거리 로켓 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게 지난번 두 분이 그 아멕스 다녀오셨을 때 아덱스. 아멕스는 뭐지? 예. 카드요, 카드. 그건 카드죠. 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아멕스를 씁니다. 오, 예. 아멕스 이거 등급 뭐예요? 등급이 어딨어? 그냥 카드입니다. 예. 요거 아덱스. 간만에 이제 우리 고앵커님 진짜 이런 실수 안 하는데 했기 네네. 때문에 요거 반드시 살려야 그러니까, 됩니다. 쇼츠를 한번 쇼츠 만들어줘. 네. 나 아멕스 써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농담이고요. 그 아덱스 다녀오셨을 때 직접 또 보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물론이죠. 네. 그 부스에 딱 실물로 거치돼 있었고, 단거리 대전차 로켓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박 의원님한테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거 현궁이에요? 그때 현궁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새로 개발한 거라 그래서 그때 뭐 막 시끄럽고 이래서 질문을 더 못했는데, 속으로는 아덱스 같은데 같이 가면 참 좋은 분이죠. 그럼요. 네. 걸어 다니는 이제 안내 뭐 있죠.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알아본 사람이 많으니까 훨씬 편하네. 네. 그리고 그때 질문 못했더니 머릿속에 든 생각은 현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성능 끝내주는데 뭐 또 만드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이 질문의 답도 답인데, 일단 단거리 대전차라면 네. 단거리는 몇 미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질문인 100m 것 아닌가요? 같아요. 근데 100m 단거리. 통상적으로 1km 이내를 얘기하겠죠. 1km 이내. 예. 그러면 유관 식별이 가능한 정도. 유관 식별도 가능하죠. 적 벙커 파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요즘 와서 굉장히 중요시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새의 현대전에 시가전은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적성국 중에 하나인 북한은 많은 부분 우리보다 더 산악이 많아요. 그렇지. 그럼 산악전에선 뭐가 유리하냐, 뭐가 많이 쓰이냐? 네. 당연히 단거리 무기 체계가 많이 쓰이죠.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뭐 ICBM이니 뭐니 이제 발사체들,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거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네네. 그 뭐 폭발력이나 파괴력도 그렇지만 몇 킬로 날아가냐, 네네.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는데, 정말 전장에서 무기를 내가 들고 다닌다. 그럼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걸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고, 크게 말씀드리면 대전차 무기에는 거리로 따지면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의 무기 체계가 다 다릅니다. 개념도 다르고. 그런데 대한민국 환경, 이 한반도 환경에서는 장거리 무기 체계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런 연구가 있고, 그건 뭐 한국 전쟁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장거리라 봐야 2.5km에서 아주 진짜 장거리로 봐서 3km. 그러니까 3km 내면 모두 커버된다.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장거리 무기 체계는 없고요. 아예 이제 고려 사항이 아니고. 그도 그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쓱 돌아보면 한 3-4km 넘어가면 다 산입니다. 네.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때려요? 보고 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거리 개념이면 뭐 헬기에서 발사되는 대전차 미사일 정도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보병이나 이제 지상군용으로는 그러니까 중거리 아니면 단거리인데, 중거리를 그래서 이제 계속 개발해 온 것이 그 결과물이 현궁이고요. 그러니까 그 현궁 얘기를 하셨는데, 현궁이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네,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현궁 같으면 단거리에서 일단 조준이 안 되고, 단거리에서. 그 다음에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쵸. 이제 차량에 싣고. 소규모 전술 차량에다가 이제 탑재하는 봤어요.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보병, 예를 들어서 중대급 전투가 벌어진다든가 소대급 전투가 벌어진다 했을 때 거의 쓸모없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잖아. 네네. 그거 이상의 제대에서 쓰는 것이 이제 현궁이고, 2.5km 내지 뭐 1km 사이에 왔을 때 적 전차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지휘부에서 발견됐을 때 예하 제대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발사해서 제거해라. 이제 완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럴 때 이제 현궁이 필요한 거죠. 그런 환경이 딱 조건이 맞아야지 현궁이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외에는 바로 1km 내 뭐 적 전차가 또는 적
장갑 차량이 왔는데 우린 보병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단거리. 예, 그때 필요하겠죠. 그리고 소대 단위에서 분명히 이건 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보병인데 이제 시가전이나 이런 그렇죠. 산악전에서 적 벙커가 있거나 또는 시가전에 아주 그 엄폐된 그 콘크리트 엄폐물에 있는 적의 어떤 지휘부를 파괴할 때 그렇지, 가까이서. 예. 현궁은 너무 사거리가 길어서 아니 안 그러니까 되고 그 사거리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크기를 줄이면 되잖아.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단거리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단순한 생각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단순한 겁니까? 생각이죠. 예, 오. 크기를 줄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휴대성을 좀 더 그렇죠. 확보하는 거고. 보병이 예. 휴대할 수 있는. 예. 그다음에 먼 거리 쏘려면 아무래도 조준 장치, 뭐 시커 이런 게 커져야 되는데 단거리는 사실 그게 필요 없고 빨리 보고 빨리 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거면 복잡한 조준 장치는 그럴 오히려 수도 필요가 있지. 없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도 장치가 굳이 필요 없죠. 왜냐면 육안으로 조준을 보면서 해서 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역시 파괴력. 그렇죠. 공격력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전차를 파괴하고 보이는 벙커를 파괴하려면 그 화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화력도 세야 되고 그다음에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고 맛있어야 되는 거네요. 응. 음식으로 치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뭐 접점을 찾아야겠죠. 현대전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시가전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도시 지역 그다음에 좁은 이제 거리를 두고 싸우는 전투에서 초반에 맹활약했던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제블린이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공격했던. 말씀대로 그것이 이제 중거리 대전차 무기 체계인데 그것들이 통용됐던 게 반응 장갑을 장착한 적의 아주 육중한 MBT, 그러니까 이제 주력 전차를 상대할 때 대전차 미사일이라도 정면에서 뚫을 수가 없거든요. 반응 장갑이 네. 요즘은 3세대급이라 렐릭트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전차들이. 그러면 파괴가 안 되는데 왜 이게 됐습니까? 상부 공격을 하잖아요. 뚜껑을 땄죠. 올라가서 때리는. 네. 뚜껑을 따다니. 네. 아, 좋은 표현이네요. 네. 우리 형궁도 네. 제블린보다 성능이 더 좋으면 좋았지 그렇죠. 나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싸고 좀 좋은 로켓 네, 무기잖아요. 그래서 제블린이나 엔로 같은 그런 무기체들이 각광을 받아서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위기에서 모면시켜 줬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이제는 시가전, 특히 바흐무트 같은 데서 아우, 막 시가전을 벌일 때 이런 무기 체계가 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동성이라는 게 확보가 안 되면 네. 시가전 하는데 얘를 들고 뭐 나르고 아니면 차량에 싣고 이것 자체가 굉장한 소모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동성이 확보된 가운데 파괴력은 일반 소총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비단 꼭 전차를 만나야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건물 안에 뭐가 있다. 건물을 부셔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삽이랑 곡괭이 들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걸 인지해서 그런 연구들을 해왔었고 2014, 15년도에는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하고 풍산보다는 한화에 아마 먼저 개발 의뢰를 해서 한화가 이제 개발에 들어갔는데 한화가 결국 2015년 10월쯤인가 두 손을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문제를 싸고 맛있는. 전부 충족할 수 없다는 거죠. 한화에서는 그렇게 예. 판단을 한 거군요. 지금도 네. ROC를 한화에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했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예. 그렇지만 상당한 수준이었을 거다라는 게 추정이 돼요. 구경도 좀 작아야 되고 왜냐하면 보병이 휴대해야 그렇죠. 되니까 가벼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력은 파괴력은 있어야 된다. 적 전차도 부셔야 되고 근데 적 전차를 부시는 그런 날탄급 예를 들면은 성형 작약탄 네. 하고 보병을 제압하거나 뭐 콘크리트로 엄폐되어 있는 곳을 제압하는 네.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완전 네. 다르지. 그 한두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 어떤 한계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문 사항이 때문에 많았겠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100% 충족을 하는 진짜 효율적인 무기체계 제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 만들어야겠네 그럼. 그래서 2015년 10월쯤에 드롭은 했지만 그게 이제 그 한화 프로젝트가 드롭된 거지. 전체 프로젝트가. 전체는 계속 연구 중이었어요. ADD가. 예. 근데 요새
특히 아덱스에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눈여겨본 게 바로 풍산에서 그렇죠. 전시를 했는데 이 전시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이중 탄두라고 할 수 있죠. 이중층 라이너 기술을 네. 적용한 탄두를 그럼 개발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관계자한테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갔던 날 말고 다른 날 편하게 물어봤더니 함구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왜냐? 보안이니까. 그러면 제 추리 소설가 제 추측은 나왔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음. 뭔가 진행 중인데 공개할 만큼은 아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있긴 있다. 해답은 찾았다. 두 분 다 말씀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100% 맞는 것 같고 그것의 근거는 일단 2024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차세대 대전차, 단거리 대전차 로켓을 개발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벌써 개념 연구는 끝났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이게 기술적인 방향성을 찾았고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봐야 돼요. 2024년. 현장에 나왔던 게 뭐 실물은 아닐 거고 아마 목업이라든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모형이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목업입니다. 근데 예. 제 기억이 맞으면 조준을 레이저로 하는 걸로 봤었어요. 네. 레이저로 쭉 나가서. 그러니까 이 로켓이니까 이게 유도 장치가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조준하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서 꽂히는 건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빨간 점 막 찍히는 거 네, 그런 네. 거. 근데- 그렇죠. 그런 조준 장치도 간단해야 그렇죠. 되고 네. 또 값이 싸야 돼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대급 제대한테 지금 지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주 잘 되면 네. 지금 우리가 가장 밀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대 단위의 그렇죠. 전투력이잖아요. 복합소총 K11 복합소총이 좀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가 원래 10명에서 8명으로 네. 분대가 줄었고 그 TO에서 줄 수 있는 화력을 좀 그럼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죠. 그거에 맞는 무기 체계가 없어서 일단 지금은 K15 경기관총이죠. 이제 경기관총 2정을 원래 한 정이었는데 2정을 지급하는 걸로 바꿨고 분대 단위로. 그렇죠. 소대 단위에는 이제 7.62mm 좀 더 강력한 기관단총 K16이죠. 그 기관단총 2정을 또 지급하는 걸로 됐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왜? 그렇죠. 북한에는 전차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 네, 북한에는 뭐 궁극의 무기 뭐가 있어요? 지구 발사관. RPG-7. 네. 네. 또 그와 그거에 이제 발전된 또 파괴력이 있는 그런 발사관들을 갖고 있으니 분대 단위에서부터 벌써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화력에서. 그러니까 미군 영화 보면 미군도 잘 싸우다가 저쪽에서가 RPG 이러면 막 용감하게 싸우던 애가 화들짝 놀래갖고 막 다 엎드리시는 엎어지죠. 거죠. 왜냐하면 네. 특히 이 RPG-7 중동제에서 굴러다니는 RPG-7은 발사믹이 어디로 날아갈지는 쏘는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이제 탄도가 불안정해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뭐 유도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이제 육안으로 조준해서 네. 발사를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제구력 없는데 막 커브나 슬라이더를 던지는 그쵸. 거네.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투수가 던진 공에 맞으면 화 화도 안 나요. 왜냐면 빈볼이 아니니까. 이거 쟤는, 없겠죠. 그쵸. 하지만 이게 전장에서 무기 체계는 그런 뭐 농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중단했던 거에 큰 이유들이 슬슬 이제 해결 기미가 보이고요. 미국은 돈이 많아서 이중의 탄두를 갖고 다녀요. 아, 두 개. 해병대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진짜 천조국이네. 하나는 천조국. 대전차용, 하나는 뭐 보병용, 대인용. 네. 예, 대인용, 입마살상용.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건 제로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예. 그러면 그나마도 가장 가깝게 다가간 국가 역시 미국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2024년부터 XM919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이게 뭐 마타도라고 이제 그 흔히 불리는 그런 대전차 로켓이 있습니다. 90mm급이 있고 60mm급이 있는데 60mm는 입마 활성용 위주고요. 네. 90mm는 아무래도 이제 구경이 더 되고 대전차용으로 하는데 그것을 사실 미국에서 채용하면서 미국에서 좀 더 발전시키겠다 싶은 프로젝트가 바로 그 프로젝트인데 그게 우리하고 궤를 같이 해요. 우리도 우리만의 기술로 분명 아덱스에서 공개했다는 얘기는 2024년부터 또 하겠다는 그렇죠. 선언도 했고 우리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우리는 좀 더 저렴하면서도 탄두를 이중으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 우리는 그거에 대한 조합을 위해서 보병들에게
어떠한 수준 정도 비율로 보병용을 지급하고 또 작은 비율이 작겠죠. 네. 그런 수준으로 대전차용을 지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제 뇌피셜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 맞게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 지휘관이라면 또 그걸 판단해야 될 근거라면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역사적인 통계가 있어요.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때 90% 이상이 바로 보병, 벙커 파괴용이었다. 그렇죠. 그 정도 제대에서는. 아. 그럼 그런 무기체계를 더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한 제 생각엔 90% 이상은 그쪽으로 가야 되고 한 10% 정도를 대전차용 탄두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계속 연구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고 이게 보통 특화점이라고 부르는데 예. 북한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전차보다는 북한군이 속된 말로 짱 박혀 있는 예. 얘들은 그냥 명령 받으면 거기서 죽자사자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항복하자고도 해도 항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진지 같은 데를 부수려면 가까이 가서 뭐 술탄 던지거나 뭘 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멀리서 이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군도 줄일 수 있고 공세작전에서 보병 분대나 아마 소대급 정도에서 저는 필요한 무기라고 보는데 이 한화에서 풍산으로 가면서 좀 유리해지거나 염두에 둬야 될 지점이 있을까요? 그런 고급 기술은 ADD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우리 그 국방 정책상 방위 산업 정책상 이중으로 이제 복수의 회사의 어떤 경쟁을 좀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한화가 2014-15년에 드롭을 했으니까 다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 기술을 풍산에다가 이제 줘서 적용시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건 뭐 한화나 풍산이나 어떤 게 유리한 이런 개념은 진짜 아니고요. 예. 결국 생산이 돼서 그 성능 자체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어느 회사가 하면 어떻다 이게 무슨 캐릭터 싸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분대급으로 필요한 게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 보병들한테 나눠줬던 대전차 무기가 펜저파우스트 3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무거웠어요. 무겁죠. 너무 길고. 펜저파우스트 3의 최신형이 13kg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보병용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무게가 한 6kg에서 그렇죠. 8, 9kg 사이에요. 그러니까 10kg 이하로 낮춰야 돼요. 네. 6kg도 사실은 무겁지. 더 가벼워지면 좋은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성능을 하려면 최선의 무게는 나와야 될 테니까 그래도 10kg 그렇죠. 10km 밑으로 내려야지. 안 그러면 행군하다 애들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성능을 좀 말씀드리면 600m 거리에서 한 균질 아변 장갑 기준으로 한 600mm 정도의 관통력을 보이는 정도. 그럼 면은 대전차용으로 그렇지. 충분하다. 예. 2세대 전차 전면 장갑이 조금 관통이 안 되는 수준인가요? 정면은 좀 관통이 안 어렵죠. 되는 수준인데 2세대는 물론 충분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보병용을 갈고 다니면 한 발 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계속 여러 때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 2명 이상의 복수의 병사가 축차적으로 아마 때릴 거예요. 시간차 공격이죠. 네네. 한 곳을 가지고 그러면 구멍이 나요. 이 대전차 로켓, 특히 단거리 대전차 로켓, 그 걸어다니는 보병들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기동성과 휴대성, 요게 확보가 되는 게 저는 무진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무게를 좀 가볍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그 행군 같은 거 하면 군장에 다들 베개 넣고 신문지 넣잖아요. 아니에요? 어느 부대가 그래요? 미안합니다. 탄약창은 그랬어요. 나는 왜냐면 우리 훈련 나갈 때 다 가져가는 뭐 어떻게 텐트 치고 살아요? 아니 뭐 단독 군장은 겉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완전 군장 할 때는 저는 주로 베개가 각이 잘 잡힙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미안합니다. 예. 가볍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장병들이 좀 편하게. 그럼요. 네. 오늘은 단거리 대전차 로켓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 지금 저는 이야기 중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 제로다. 그러면 제로라는 건 제일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고 제일 먼저 선점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우리 기술력이라든지 또 우리의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